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시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치료 중인 시어머니를 제가 간호하고 있거든요. 수술 후 몸이 약해진 시어머니는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셨어요. 최근에도 감기가 심해져 입원을 하셔서 요즘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곤히 낮잠을 주무실 때면 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깨닫곤 합니다. 저도 오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남몰래 간직해온 비밀,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제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사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낯선 존재예요. 결혼 후 5년 만에 저를 낳았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엄마는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갔던 엄마는 뭐든 해야 했어요. 특별한 재주가 없었기에 마땅히 할 일을 찾진 못했지만 저를 생각해서라도 뻔뻔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주부로 지내면서 음식에는 자신이 있었던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점포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옮겨가며 온갖 눈치를 보면서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초리에도 엄마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반찬을 팔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린 저를 데리고 나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사를 하는 엄마의 사연을 알게 된 한 상인분이 우리 모녀를 딱하게 여겨 본인 가게 한쪽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셨고, 그때부터 엄마는 한 곳에서 반찬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불어 마땅히 피할 곳도 없이 건물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오는 저를 달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던 날들을 생각하면 그 배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반찬은 손님들에게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찾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조금씩 단골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시장 안에 엄마의 반찬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며 반찬 하나 겨우 팔며 지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엿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된 엄마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고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원래도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더 거칠고 억척스러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 키우랴, 장사하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런 엄마가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다정하고 친절한 친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날도 많았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매일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엄마에 대한 존경심은 늘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바빠서 저에게 큰 관심이 없던 엄마였지만 공부하라는 말은 항상 달고 살았어요. 나중에 자신처럼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셨죠. 자신의 삶을 고생이라 칭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면 슬픈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엄마의 어깨와 허리에 파스를 붙일 때면 엄마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연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번듯하게 살아. 그게 최고야. 엄마가 뭐 어때서 엄마 아니면 내가 어떻게 먹고 입고 하는데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정장 멋있게 차려입고 큰 빌딩으로 출퇴근하면서 남들 부러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런 삶이 좋은 삶이야? 적어도 몸은 상하지 않겠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겠지. 비록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내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게 엄마가 저에게 바라는 미래였어요. 엄마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제가 계절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컴퓨터 두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저에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자라면서 제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체능에는 별다른 재주도 관심도 없었기에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엄마 말대로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타고나길 좋은 머리를 가졌다면 쉬웠겠지만 저는 온전히 노력파였어요. 친구들보다 한두 시간씩 잠을 줄여가며 부족한 실력을 채우려고 애썼어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날은 눈앞의 책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저를 위해 시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 저는 엄마가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는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광고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회사 생활은 낯설기도 했지만 재밌었어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이 뭘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하겠냐마는 열심히 고민해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꽤 보람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엄마에게 내복을 선물했어요. 그때도 엄마는 고맙다 한마디를 하시고는 이제 월급은 모조리 은행에 모아두라며 새로운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동기들 부모님은 자식의 첫 월급 선물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는데 무뚝뚝한 우리 엄마는 고맙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섭섭했는데 엄마가 겨울 내내 제가 사준 내복을 입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엄마가 겉으로는 무섭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 뒤로도 월급날이 되면 저는 엄마에게 장갑이나 목도리처럼 소소한 선물을 했어요. 엄마 말로는 치우라며 됐다고 하셨지만 늘 소중히 간직해 주셨어요. 돈을 번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슬슬 신입티를 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사 후 처음으로 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고객 이벤트였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대기업 쪽 담당자였어요. 사실 첫인상은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업무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딱 봐도 깐깐할 것 같았습니다. 괜한 것들로 트집 잡히기 싫었던 저는 밤을 새우며 회의 준비를 하고 이미 정리가 끝난 것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저의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팀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던 날 남편이 저에게 건배를 하자며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날 둘이 나눴던 대화가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나눴던 대화보다 더 많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남편이 저에게 다음에는 둘이 보고 싶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황당했죠.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데이트를 하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뭔가 오늘 회식 때의 모습을 떠올리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남편과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사실 남편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좋았대요. 그런데 티를 내면 일에 지장이 생길까봐 더 딱딱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귀면서 느낀 남편은 참 따뜻하고 다정하고 여유있고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4년을 만나는 동안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세 번째 기념일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내심 상상했던 일이고 그려왔던 미래였기에 진심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난 남편인데 집에서는 또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 아들의 짝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부잣집 아들인 남편과 보잘것없는 반찬 가게 딸인 저, 무엇보다 아빠 없이 자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티내진 않았어요. 이건 남편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제 자격지심이었거든요.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조금이나마 저를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장 비싼 꽃다발과 가장 비싼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해요. 평생 집에서 가족을 위해 살림만 하셨다는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고운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고 피부는 또 어찌나 좋은지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다 늘어진 티셔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입던 체육복 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엄마. 평생 자신을 가꾸는 것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엄마가 떠오르면서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서 와요. 승진이한테 미연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것보다 더 곱고 사랑스럽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거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어머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은 처음 보네. 고마워요. 내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 남자들은 사올 줄을 모르거든요. 덕분에 집이 환해지겠어. 배고프죠? 우리 밥부터 먹을까요? 제 예상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많진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시는 행동 자체만 봐도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조용히 다시 젓가락을 가져다 주셨고 남편이 반찬이 멀어 힘겹게 집으면 또 조용히 반찬 접시를 옮겨주셨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남편의 다정함과 따뜻함은 이 집에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과일 하나도 그냥 내오지 않으셨어요. 예쁜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서 제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셨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상냥한 표정이 기본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에 낯설면서도 남편이 부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다 보니 상견례가 걱정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데 혹시나 엄마를 보고 놀라진 않으실까? 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닐까? 그때는 참 못난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고 얼마 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멀끔한 옷을 입었지만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상견례에 맞춰 옷도 사고 가방도 좀 사자는 저에게 엄마는 뭘 그렇게 가짜로 꾸미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제 마음도 몰라주는 엄마가 야속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유난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리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따스한 행동에 흠칫 놀란 엄마도 곧바로 예의를 차리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상견례 자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내내 제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저를 혼자 키운 엄마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표정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이었어요. 엄마도 그걸 느꼈는지 시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외동인데 이제 저희에게는 딸이, 사돈에게는 아들이 생겼네요.
귀하게 키워주신 딸, 저희도 아끼며 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사한다고 미연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서 바르게 잘 자란 기특한 아이예요. 부디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승진이를 사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미연이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외였어요. 저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그런지 살짝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 입에서 그런 이야기는 다시 들을 수 없었지만 저에겐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우리의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기도 하고 예쁜 옷이나 가방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딸이 생기면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으셨다면서요. 저도 엄마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 덕분에 경험하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선물들을 보며 유난이라고 하셨지만 그러고 나면 꼭 며칠 뒤에는 김치를 해서 남편을 통해 시댁에 보내셨어요. 아마 무뚝뚝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표현이 아니었나 싶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서로의 회사 중간에 있는 지역에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차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도 좋았어요. 결혼 후에 시부모님은 저를 더 잘 챙겨주셨어요. 가끔 저희가 방문하면 늘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고, 집에 뭔가를 보내면 꼭 엄마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동기들은 시댁에 시험만 나와도 넌덜머리가 난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니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 제가 맡은 일들이 바빠지면서 아이 가지는 것을 미뤘을 때도 시부모님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으셨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34, 제가 30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시어머니가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많이 배우면서 육아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육아 휴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깊어졌어요. 너무 어린 아이를 두고 회사에 나갈 생각을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자니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아까웠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깝긴 하지만 아쉽진 않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해내면서 인정도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장사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집에서 혼자 지냈던 시간을 떠올리니 우리 딸은 그런 헛헛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만 일을 쉬기로 결정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엄마랑 같이 반찬을 팔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딸이 제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어요. 제 손으로 딸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자라는 딸의 모습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가슴 벅차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5년. 그날도 똑같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과 한바탕 놀아주고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소파에 기대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길래 오랜만에 배달 음식을 시켜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죠. 제가 좋아하는 아구찜에 건배를 하며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해외 지사 있잖아. 거기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하는데 내가 책임자로 가게 될 것 같아. 거의 확정이더라고. 가족이랑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랑 이나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갑자기? 그런 얘기 없었잖아. 프로젝트 자체가 급하게 결정되면서 나도 오늘 얘기 들은 거야. 기간은 길어야 5년 정도고. 그래, 뭐, 영영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지.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됐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좋았지만 우리가 떠나고 남아있을 양가 어른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엄마와 시부모님 모두 정정하시고 본인들 생활 잘 하시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마음 한쪽이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와 시부모님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대체 뭐가 문제냐며 본인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니 아무 걱정 말고 5년 동안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도 아니었죠. 저희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가전이나 가구를 처분했어요. 남은 짐은 시부모님 댁에 맡겨두고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제 예상보다 재미있고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저는 어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취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더 열심히 배우게 되었어요. 현지인 가족들과 교류하면서 이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5년 동안은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생활하자고 약속을 한 탓에 부모님들과는 늘 통화와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떠난 자식들 걱정에 엄마는 매번 때마다 김치와 각종 부식거리를 가득 채워 보내주셨고, 시어머니는 훌쩍 자랐을 손녀를 위해 철마다 예쁜 옷을 사서 보내주셨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나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3년, 이제 이곳 생활도 정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남편의 프로젝트는 별탈 없이 잘 진행 중이었고, 딸도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매일매일 신나는 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저에게 집중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시차를 생각해서 서로 연락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터라 이상했죠.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미연아, 너의 아버지가.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겨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요. 분명 며칠 전에도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저는 급히 남편을 깨워 이 사실을 전하고 당장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아침에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서 공항으로 달려가 비행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는 한동안 할 말을 잃으시더니 알겠다고 조심히 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친척들의 전화를 받으며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한 상태로 비행 시간을 기다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세하게 떨리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긴 시간을 버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니 엄마가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시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시어머니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산책을 하겠다며 나간 시아버지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결국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저녁 준비하시던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저와 남편이 오기 전까지 혼자서 이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랴부랴 한국으로 온 덕분에 시아버지의 발인까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어요. 만약 비행기 표가 없었다면, 시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지 못했다면. 조문객을 맞이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남편은 시아버지가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고 나서야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가득 차오를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다급했을지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국자와 꺼내놓고 미처 넣지 못해 다 상해버린 반찬들.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동안 저는 그날의 흔적을 하나씩 치웠어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아직 그 슬픔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서둘러 떠나야 했어요.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여기는 걱정 말라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종일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렇게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참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만 남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범은 알아서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냥 아범 해외 발령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어머니랑 있을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얼른 가서 아범이나 잘 챙겨주렴. 아범도 지금 혼자 얼마나 슬프겠니? 너희가 가서 잘 위로해줘.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아범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글쎄, 걱정 안 해도 된대도 그러네. 너무 갑작이라 그래서 허망했던 것뿐이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겪는 일이잖니. 나 정말 괜찮으니까 아범 잘 좀 챙겨줘. 이나는 학교도 가야 되는데 더 시간 끌 것 없어. 나 정말 괜찮아. 그 후로도 몇 번 더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단호하셨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려봤더니 시간이 약이라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49제는 지내고 싶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재촉에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면서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 때마다 늘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온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엄마 말대로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싶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의 해외 발령 기간은 끝났고 우리는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그리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정리했던 짐 대부분이 시댁에 있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합가 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보내고 저는 집 근처 학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취직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챙겨주셔서 덕분에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엄마와 시어머니의 연세도 70을 훌쩍 넘길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부모님이 늙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어쩐지 이것만큼은 익숙해지질 않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인데 시아버지처럼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늘 편치 않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는다는 본인의 철칙을 여전히 잘 지키면서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건강하신가 싶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최대한 오래오래 사신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작은 일상의 행복도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70 중반을 넘긴 시어머니가 수술과 항암을 견딜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수술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무리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덕분이겠죠. 온 가족의 걱정 속에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이후 이어진 치료도 시어머니는 잘 견디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수술 후 부쩍 힘들어 하시는 날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쉽게 하셨던 일들도 무척 버거워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전담 간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뭘 일까지 그만두고 그러니 필요하면 간병인 쓰면 되는 일이고 네가 얼마나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에이 어머니 저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몇 년 일했더니 쉬고 싶은 거 있죠. 아범 돈 잘 버는데 놀아도 되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얘도 참 내가 죄송스러워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니. 엄마요? 엄마는 제가 뭘 하든 그러려니 하세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해 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치료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일을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시어머니의 몸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늘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감기에 걸려 평소보다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 엄마의 팔순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팔순을 맞이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몇 번 왔던 엄마는 팔순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그건 아니라고 나서준 덕분에 주변의 친한 시장 상인분들을 모시고 식당을 빌려 식사 대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팔순을 이틀 앞두고 엄마 팔순에 본인도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본인이 꼭 가서 축하를 해야 한다고요. 엄마, 아직 퇴원도 못했는데 괜히 사람 많은 데 가서 또 아프면 어떡해요. 엄마 마음은 장모님한테 잘 전달할 테니까 그냥 병원에서 쉬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가서 인사만 하고 금방 올 거예요. 얘들은 어머니 생신에 무슨 인사만 하고 오니? 손님도 맞이하고 딸 노릇, 아들 노릇 다 하고 와야지.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꼭 가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요 며칠 컨디션도 좋고 아픈 것도 거의 없어. 나 요즘 밥도 잘 먹잖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려봤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에 결국 저와 남편 모두 두 손을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의사 선생님이 외출을 해도 될 정도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식당에 가 있으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팔순 당일, 시간 맞춰 하나둘 모여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도 기분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준비한 케이크를 꺼내 축하 노래를 부르려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등장했습니다. 평생 멋쟁이로 살았던 우리 시어머니는 오늘도 본인이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향해 곧장 달려가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반기는 건 엄마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던 상인분들이 정아 씨 왔냐며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상인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는 엄마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곱게 포장한 축의금이었어요.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뭘 이런 걸 또 가져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어떻게 온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아직 입원 중인데 여기 오려고 열심히 체력 키웠어요. 약속 못 지킨 대신 직접 축하하고 싶어서 왔죠. 두 발로 직접 걸어오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꼭 타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사돈. 서로 손을 맞잡고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만 으쓱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어머니, 약속이라니요? 두 분 뭐 약속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삥긋 웃으며 저와 남편이 몰랐던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언젠가 말할 날이 있겠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면서요. 10년 전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울면서 겨우 너희한테 전화를 하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상복 받아들고 멍하니 있는데 사돈이 오셨어. 친척들보다도 빨리 오셨지. 시장에서 바로 오셨는지 앞치마 차림으로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장례식장에 도착할 때까지 내 곁을 지켜주셨단다.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기대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옆에서 밤을 꼬박 보내셨지. 시어머니의 말에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곁에 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엄마는 장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킨 거였어요. 손님과의 약속이라며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던 엄마였는데 제 졸업식 날도 결혼식 날도 식이 끝난 후 곧장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칼같던 엄마가 가게 문도 닫고 장례식장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무척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승진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내 손으로 떠밀듯이 미연이랑 이날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참 우울했어. 그때 사돈이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오셨어. 내가 입맛 없어 하니까 매일 고기 반찬이며 물김치며 종류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밥을 차려주셨지. 너희 아버지 49제 때도 사돈이랑 같이 납골당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날 사돈한테 여쭤봤어. 대체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냐? 왜 나를 신경 쓰시느냐? 그랬더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대. 그저 내가 미연이 너를 딸처럼 소중하게 아껴줘서 귀한 보석마냥 들여다보고 예뻐해줘서 그래서 그러신 거래. 맨날 돈 번다는 핑계로 엄마 노릇 제대로 해준 적 없는데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말을 지켜줘서 그렇다고 하시더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딸을 본인 다음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이유를 듣고 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엄마는 저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남들과 달랐을 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 곁에는 엄마가 있었고 엄마는 저에 대한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의지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그걸 엄마가 알아채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때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너희 아버지 따라갔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떠나니까 내 신세가 참 처량했어. 평생 집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남은 아들만 의지하면서 살겠구나 싶으면서 내 스스로가 못마땅했어. 그런데 사돈네 반찬 가게에 나가서 낮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 같이 나물도 다듬고 배추도 절이면서 손님들한테 반찬도 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 아니, 엄마도 참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줬어? 귀띔이라도 해주지. 사돈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나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니까. 내가 한참 우울증이 심했을 때 사돈이 너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시더라고. 내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 너희 성격에 이거 알면 일이고 뭐고 한국 올 게 뻔한데 그거야말로 자식 앞길 망치는 것 같았거든. 이런 내 마음을 알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신 거야. 그때 나를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둘이 꼭 오래오래 살아서 사돈 팔순 때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픈 바람에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스러울 따름이지. 죄송은 무슨, 죄송하면 얼른 나아요. 생선가게 박사장이 종교도 없으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 알아요? 맨날 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다들 허전하다고 난리였어요. 맨날 보던 사람? 어머니, 혹시 계속 시장에 다니셨던 거예요? 대체 언제요? 너희들 일하러 가면 낮에 몰래 가서 사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놀다가 왔지. 이나 학원 끝나기 전까지 시간은 충분했거든. 엄마와 시어머니가 10년 넘게 매일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사실을 저나 남편이나 몰랐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말씀도 안 해주시고. 처음에 비밀로 하다 보니 계속 그렇게 됐어. 사돈이 내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걸 알면 네가 좀 불편했겠니? 우리는 좋은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래, 사실 몰래 만나니까 더 재밌기도 했지. 맨날 가던 곳을 1년 넘게 못 가니까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 오늘도 여기 오려고 내가 정말 노력 많이 했어. 의사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쫄랐거든.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서 병이 다 나은 것 같네. 사돈, 우리 여행 가자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팔순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들 옆에서, 제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를. 잔뜩 야윈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눈물이 범벅이 된 엄마가 끌어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은 소리 죽여 훌쩍이며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 우리 사돈 정아씨 다시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한테 와요. 알겠죠? 엄마의 말에 시장 상인분들도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씩 던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향한 애정어린 따뜻한 말들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의 팔순잔치는 그야말로 기쁨과 위로가 섞인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사돈, 치료 잘 받고 3년 뒤에 사돈이 팔순 되면 우리 그때 같이 여행 가요. 나도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사돈도 잘 이겨낼 수 있죠? 그럼요, 꼭 그럴게요. 그때는 약속 잘 지킬게요. 두 분의 모습을 보는데 10년 전 시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을 정말 괜찮다는 말로 들렀던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죠. 제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시어머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있었고요. 살아온 환경도 성향도 완전히 다른 엄마와 시어머니가 그 긴 시간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안았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 등을 양쪽에서 쓰다듬어 주셨죠. 아이처럼 우는 저를 어루만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손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직 모자라지만 앞으로 살면서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자식 낳는 것도 보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눈물과 기쁨의 팔순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시어머니에게 정말 좋은 자극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퇴원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 밥을 먹고 짧은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노곤하시다며 눈이 감기는가 싶더니 곤히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책을 읽으려는데 조용히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인기척에 문 쪽을 바라보니
양손에 뭔가를 가득 챙긴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어제도 오고 또 왔어? 가게는 맨날 여는 가게 좀 일찍 닫는다고 무너지니? 자, 받아.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챙겨온 것을 살펴보니 전복죽과 닭죽이었어요. 그리고 소고기로 만든 장조림도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병원밥이 맛없다고 있던 입맛도 사라진다고 했던 말을 듣고 엄마가 직접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닭죽을 제일 좋아해. 다른 채소 넣을 것 없이 닭만 푹 고아서 만든 걸 제일 좋아하니까 너도 잘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장조림은 최대한 짜지 않게 다음에 와서 배우고. 엄마, 나 지금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기분이야. 엄마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아? 장난치지 말고 냉장고에다 얼른 넣어놔. 와, 나한테는 이렇게 냉정하다고? 팔순잔치 이후 엄마와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있건 말건 시도 때도 없이 서로 통화를 하셨어요. 힘없이 누워있던 시어머니도 엄마랑 전화를 할 때면 여고생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깔깔거리며 웃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몰랐던 두 분의 연대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엄마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셨어요. 비몽사몽 중에도 엄마가 왔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저는 엄마가 보온통에 따로 챙겨온 죽을 그릇에 덜었어요. 보온통에 넣어둔 덕분에 아직도 온기가 뜨끈뜨끈한 것이 시어머니가 드시기에 딱 좋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만들어 온 죽을 한 그릇 가득 드시고는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는 만들어 오길 잘했다고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의 미소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분의 미소를 앞으로도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고 우리 부모님이 늙어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언제부턴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보려고 해요. 그저 살아있으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숨결을 나누며 매 순간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3년 뒤에 시어머니 팔순이 되면 그때 꼭 엄마와 시어머니의 여행에 따라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야겠죠. 여전히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면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잘 견디고 버틴 만큼 그때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요. 그때까지 저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년 뒤에 다시 한번 애청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우리 시어머니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꼭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